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서울은 오늘 38도에 육박하면서 역대 7월 상순 기준으로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치솟은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 서쪽 지역은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YTN 기상캐스터가 야외에 나가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서울 지금 소나기가 잦아들었군요. 네, 서울은 소나기가 모두 잦아들고 지금은 덥기만 합니다.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곳곳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약 2시간 만에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충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낮 동안 35도를 웃돌았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강하게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폭염이 또 밤에는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던 이유는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도 오늘 오후부터 지금까지 한강과 양천구에 무려 70mm가 넘는 소나기가 기록되는 등 한 차례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지만 한낮에 38도에 육박하며 118년 만에 7월 상순 기준 가장 더웠던 탓인지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27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 안팎의 밤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낮의 열기가 완전히 다 식지 못하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서울은 내일 아침 기온이 27도, 체감온도는 29도로 초열대 수준의 밤더위가 예상되고요. 10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광주는 36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쪽 지방은 35도 안팎의 심한 더위와 함께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최고 40에서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폭염으로 절절 끓던 서울 등 수도권에 갑자기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었죠. 네,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도로가 통제된 곳들도 있었는데요. 하필 또 퇴근 시간대라 시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물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새 도로에 물이 들어차 바퀴가 잠기고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힘겹게 나아갑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와서 차더라고요. 뚜껑 이렇게 뒤집어 약간 열려있는 게 하나 보여요. 그 정도까지로 되는 건 처음 봤어요. 도로가 하천으로 변한 듯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호구를 뚫고 차를 몰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자칫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 마포에서 일산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양화진 부근 쪽에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불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터널 초입에도 그렇게 물이 안 고였다가 터널 나갈 때 갑자기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 침수 우려로 서울 도심도로 곳곳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종일 푹푹 찌는 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은 퇴근길 갑작스러운 폭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폭염 속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더위에도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촌과 산업 현장은 갈수록 커지는 온열 질환 위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 하루 전 이곳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첫 출근 날 낮 최고 37도를 넘는 더위 속에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가 넘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청은 사고 현장 작업을 모두 중단시키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과가 다 끝나고 이제 지적인 상황이었으니까 퇴근하는 거 전부 확인하고 무사하고 확인까지 다 하긴 하는데 어제 갑자기 처음도 없는 친구였으니까 저희들도. 이처럼 이른 폭염 속 온열 질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야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농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 온도가 40도까지 올라도 때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작업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쉴 새 없이 땀을 닦고 얼음물을 얼굴에 가져다 대보지만 열기가 잘 식지 않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햇볕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는 참 작업하기가 힘들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은 그 열매가 이 물에다 삶은 것 마냥 삶아져 갖고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올여름 들어 지난 7일까지 집계된 온열 질환자 수는 9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벌써 8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사람 잡는 폭염은 더 길어질 거로 예보된 가운데 작업을 멈추기 어려운 산업 현장과 농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건설, 물류, 조선 등 폭염 취약 작업장에서 이처럼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환경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 질환 감시체계 집계를 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6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 875명 중 33.1%에 달하는 290명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탁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을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물 제공, 바람, 그늘 확보 2시간마다 휴식 등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불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구속 여부는 내일 밤이나 모레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첫 영장 심사를 받은 이후 172일 만이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123일 만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장소는 중앙지법으로, 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개엄 전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장관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하자를 보완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군 주요 인사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 실질심사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 1월에도 40분간 자기 변론을 펼쳤던 만큼 재차 특검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되면 넉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다툴 혐의도 많아 두 번째 구속 여부는 늦은 밤이나 새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경찰은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 인근에 기동대 2,000명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폭력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내일,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집결합니다. 교대역 10번 출구 쪽 차도에 모여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칫 시위가 격화할 가능성도 있어 법원 일대엔 긴장감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엔 윤 전 대통령 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습니다. 또 출입자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집회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경내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초동대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경찰도 불법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기동대 30여 개 부대, 2천여 명을 동원해 집회 현장과 법원 출입구,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등 주요 거점에 배치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려 하는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사용해 제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이후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 서울구치소에도 일부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은 윤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 진행됐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되어 온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은 지난해 공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통화에 등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원래 지역구이던 창원 의창 대신 김해갑에 출마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 의창에 김상민 전 검사가 출마하는 대신 김 전 의원의 김해갑 출마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검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또 가장 먼저 강제 수사에 나섰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연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응준 회장의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구속 갈림길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개월 마지막 여흥이 끝났다며 이젠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검 조사를 받는 지금까지도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도 영부인의 지위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주가 조작에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특검이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빼박 증거가 넘쳐나는 김건희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김건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국민의힘으로 전선도 넓혔습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나아가 내란범 배출 정당은 국고 보조금을 끊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이 박찬대 의원 주도로 발의된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지급된 돈까지 환수하겠다는 방침인데 3대 특검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야당으로선 치명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의힘은 정치보복,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화무실이 옹이고 건불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따라 특검 수사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여의도 정치권은 서초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혁신위의 파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혁신위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 속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인적 청산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적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혁신위원장 자리를 던진 안철수 의원. 이튿날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나란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인적 청산 요구와 당권 도전을 겨냥해 비열한 행태, 자리 욕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익 추구를 개혁인 양 포장한다며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영달을 추구하는 안 의원도 혁신 대상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출범 직후 좌초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혁신위 카드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까지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적 청산 등 쇄신 방법론을 둘러싼 개파간 셈법은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애초부터 혁신의 주체는 전당대회로 선출된 대표지 혁신이 몫이 아니었다는 혁신이 무용론부터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굉장히 한시적으로 그쵸. 전당대회만을 위한 조직인데 네. 이 당을 다 뒤집어 엎을 혁신위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 신한계를 중심으로는 인적 쇄신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이렇게 좌초되는 이게 우리 당의 현실이다. 인적 정리가 있지 않으면 이 혁신이라는 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혁신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는 만큼 당권주자 움직임도 바빠지는 모습인데 육선 조경태 의원에 이어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 등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심을 이어가는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안철수 의원은 저울질을 멈추고 혁신을 경쟁하자며 당권 도전을 촉구했습니다. 혁신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사실상 당내 관심은 이미 전당대회로 옮겨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인적 쇄신의 범위와 방법론을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엽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듣고 법이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과 보완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비공개 회의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질책성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벼운 웃음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국무회의. 요즘은 날짜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보는 시간이 어제 봤는데 또 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회의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습니다.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묻는 거였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의 질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방송 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을 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직후 업무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고 반박했는데 이어 이 대통령 또한 이 위원장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공개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을 비판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미국의 8월 1일 관세 부과 방침에 대통령실은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속한 협의보다는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했는데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송되자 대통령실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당국자는 물론 경제성장수석과 안보실 3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각 부처 등이 파악한 대미 관세 협상 상황과 쟁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애초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미뤄진 건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것에 미루어 관세가 인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으로 보고 추가로 확보한 3주 남짓한 기간 동안 관세율을 최대한 끌어내리는 걸 목표로 대미 설득 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간에 쫓겨 무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게 더욱 중요한 가치라며 협상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됐는데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안보실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협상 파트너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에 기초한 발전적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논의하자고도 했는데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대한 답을 아직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으로 회의를 열어 경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대미 관세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소식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까지 미뤄진 것에 방점을 찍었는데 국민의힘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조속한 한미회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중함 속에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날을 세웠습니다. 자주파 국정원장의 반미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이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세 협상을 주도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다 골든타임을 넘겼다면서 위기 원인은 민주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20여일 관세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서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이렇습니다. 한미 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 관세 문제는 경제와 안보까지 결부된 고차 방정식인 만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앞장서는 상황에서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단 관망하는 겁니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협상 시간을 3주 벌었다는 점, 일본과 관세율 차이가 없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힘을 실었습니다. 8월 1일까지 일단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예된 기간 안에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들을 이어가겠다는 기본적인 원칙만 갖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사전 협의도 없이 동맹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갑질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경 앞에서 정쟁은 멈춘다는 말에 야당도 공감하고 있지만 관세 해법을 두고 정부 여당과 온도차가 극명해 남은 3주간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다시 한번 구속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내일 오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정치권 반응부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습니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윤석열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4개월간의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입니다. 내일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항의를 많이 한 것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부서가 아닌데도 청구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는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저희는 뭐든지 이번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듀 프로세스, 법적 적법 절차가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예,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으로서는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는 뭐 내일 늦은 시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사실은 도망의 우려까지도 특검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비아폰을 삭제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진실을 얘기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칭 법치주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특검의 입장은 결국에는 이런 제대로 된 수사, 앞으로 외환죄를 또 수사해야 되는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을 하여서 조사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는 사법부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단서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총 5가지 혐의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부분이 이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내란 혐의 부분은 이미 이제 수사가 진행됐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5가지 중에서 뭐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라든지 뭐 선포문 작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1차 때 다 다뤘기 때문에 저는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외환을 들고 나왔는데 이 외환 부분은 이번에 이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번에 쟁점을 따진다면 저는 이제 체포 영장의 어떤 집행 제지 부분의 어떤 특수 직무 집행 방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수사를 좀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차 때 그 구속 취소를 하면서 과연 이 체포 영장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 거냐 이렇게 당시에 이제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관련된 종사자들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고 특히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그 법원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법원에서 이제 극복할 것이냐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한 분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또 기각 가능성이 높다 한 분은 그러셨고 그런데 내일 영장 심사를 받은 다음에 대기하는 장소가 이제 서울구치소라고 그렇죠. 하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없다면서요? 그렇죠. 서울구치소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구속됐을 때는 서울구치소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시설에 대해서는 익숙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왕에 있는 구치소잖아요. 네. 많은 그런 정치 이슈가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구치소에 수감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124일만 이렇게 구속이 될 가능성에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오늘이 마지막 에어컨 쐬는 마지막 날이다. 이런 얘기들을 패널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셔라. 그리고 그런 국민들과 시민들의 고통을 본인도 한번 겪어보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정제의 목소리들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동북구치소에 있었는데 그때도 더워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치소가 뭐 냉방, 난방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열악하죠. 특히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범틀이라 해서 사실 큰 어떤 정치 관련된 범죄 혐의자, 경제 혐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의왕에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 하는 이야기가 4일간 했던 탈옥 생활이 이제 마무리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물론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센 표현을 했지만 뭐 그 표현 속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그럼 잘못된 것인가 그런 어떤 그 전제로 깔고 하는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어떤 그런 어떤 발언이라 보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결국은 이제 사법의 판단은 이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발언들 특히 지금 현재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라고 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난 사항들까지도 예를 들면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장동 사건 또 김용희 정치 자금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다시 이제 파헤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어떤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내란 수괴라고 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주변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계엄 사령관들 다 구속돼갖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퇴직금도 못 받고서는 그 가족들은 상당한 순환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연장됐고 노상원 그런 부분도 다 구속돼 있는데 왜 하필 윤석열만 그러면은 직위원 판사에 의해서 정말 특혜를 받는 방식으로의 그런 구속이 취소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 특검팀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 내일은 정말 PPT까지 띄우면서 그리고 보완을 철저히 하는 끝까지 과정에 있어서의 정말 구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피력을 상당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자세히 한번 저희가 들여다봐야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은요.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 그리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는 김선교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양평 군민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국회의원 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화무 11홍이고 건불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과잉 수사하지 마시고 정치 보복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 보복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김선교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김선교 의원은 이제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양평 고속도로에 있던 전반에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특히 또 그 이전에 또 양평 군수까지 했기 때문에 양평의 어떤 노선 문제라든지 특히 또 IC 신설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토부에 어떤 민원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일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건데 물론 뭐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출국 금지만 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이 어떤 혐의점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양평 관련돼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처가했던 땅이 문제가 됐다면 그쪽에 지나는 땅 부근에 지나는 것이 이제 IC가 있어야 되지 그게 이제 JC지 않습니까? 즉 구체적인 어떤 차량에 입출입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제시가 있다는 것은 주변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또 분진, 먼지라든지 있기 때문에 결코 땅값에는 어떤 좋은 어떤 결과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는 지금 교차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기점이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는 뭐 수없이 많은 이슈로 뭐 토론도 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 또 해당 지역구의 김성교 의원까지도 출금을 한다. 글쎄 뭐 수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가타부타 말하기는 좀 빠릅니다만은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당시 보궐선거에 이제 공관위원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정당의 공천 과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뭐 돈 건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수사가 지금 개입되는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극히 없다,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정당의 어떤 공천 과정이라는 것은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 지극히 존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 저는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이 문제가 많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좀 드시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강도 높은 압수수색이 아니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수사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극히 없고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김영선이 좀 하라 했더니 당이 말이 많네 뭐 이러면서 전화가 다 녹취가 국민들이 다 들었는데 그거를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홍석준 의원님도 그럼 공천에서 불이익 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억울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특혜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쇄신이 되려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그 당시의 공관위원장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 받은 거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규명을 위해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는 당연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명태균 씨의 그런 공천 이런 부분에서의 개입이 불합리하게 김건희 여사가 엮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의 압수수색은 비단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검사 이분도 사실은 조국 그 장관 수사 고생했으니까 김건희가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명명백백하게 당연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추경호 전 그 원내대표도 이제는 사건을 이첩받아서 특검에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상계엄에서 그 당시에 원내대표로서의 오히려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에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특검으로 16개 중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황이 있으니 출국 금지를 하는 거고 관련해서 당시에 원희룡 장관까지도 지금 출국 금지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지키려다가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일부는 또 부역을 하다가 지금의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다가가는 거를 단순히 정치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교 의원이 출국 금지되고 윤상현 의원이 오늘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호 의원도 이제 공수처로부터 그 특검팀이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이첩받았다고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대 특검으로 인한 어떤 수사가 이제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더 이상 뭐 추가로 수사할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단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국민의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수없이 많은 어떤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을 받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무죄로 된 어떤 것들도 많은데 지금 단순하게 뭐 수사를 받고 있다 가지고 그것이 뭐 유죄가 확정적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당에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이제 수사가 들어오는 게 이제 합당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사에 그 수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당원들과 해서 뭐 결사적으로 최근에도 뭐 막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어떤 그런 자율성은 우리가 분명히 좀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검 같은 경우 너무 지금 현재 깊숙하게 그 공천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 어떤 방조 이런 어떤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 신임 의원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 감싼다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수사를 지켜보자는 그런 어떤 입장이지만, 그러나 어디가 원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입장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정말 합법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이제 뭐 내란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가장 중요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그리고 삼심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때부터 사실은 모든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유도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시작이 되면 본인들이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의 과오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지금 여러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를 잘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정당의 자율성 말씀하셨는데, 정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키고 오히려 법치주의를 훼손한 정당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법적인 그런 카르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정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지금의 작금의 그런 특검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 뭐 단순히 이게 자율성의 문제만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공감하시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하고 조금 연관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오늘 그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오늘 호남에 가서 내란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내란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전용으로 재판부가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나중에 사면을 할 때 내란을 일으킨 그런 원인들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뭐 예전에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했는데, 이런 내란 정당에 대해서 위헌 해산에 대한 부분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국고 보조금도 차단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내란 청문회 개최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란을 진상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부분에 같이 동참하는 현장에서의 많은 제보자들은 감면해주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 감면이나 사면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방식으로의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고 보조금이 차단되겠네요. 만약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굉장히 숨막히는 법안이겠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의 강도가 세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당대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과 지금 박찬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선명성과 좀 강성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찬대 의원이 그런 어떤 분위기를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칭 내란 특별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위헌 어떤 소지가 많은 어떤 법이죠. 첫 번째, 제가 그 전문을 읽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어떤 식으로 소급 입법이 된다. 소급 입법이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잘 아시지만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소급 입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설사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효과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소급 입법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그것은 굉장히 유언 어떤 소지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내란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정당이 해산되고 다른 정당으로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당 대표
경선 중에 최대한 정치적인 선명성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내란 청문회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것을 울고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행동이 글쎄요. 지금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내란을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후폭풍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쇄신 작업이 첫걸음부터 제동에 걸렸죠. 이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이 닷새 만에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당의 분란만 초래한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비대위에 맡겼습니다. 수준은 그쪽에서 정하시고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 쇄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혁신위가 성공하고 그 비대위가 성공하고 결국 우리 당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닙니다. 추상적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선출할 때 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 지금 하루빨리 전대를 소집해서 새로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지도부가 모든 것을 하게 해야 된다. 예,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쌍권 출당까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요구한 건 아니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홍 의원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고 본인도 코마 상태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메스를 들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또 다른 철수를 하셔서 대단히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이제 본인이 이제 혁신위원 임명을 다 하지도 못하고 특히 또 인적 청산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는 또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을 또 쓴 건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적 청산은 당연히 필요는 한데 그 범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당내에서 좀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고 또 논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한다라도 안철수 의원 독단적으로 인적 청산 예를 들면 몇 선 이상 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원장으로서 당내 공감대를 좀 만들어 가면서 인적 청산 또 계획 혁신을 좀 이끌어 가셔야 되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를 하고 또 비대위원 이제 그 당 대표 지도부에 이제 출마를 이제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하신 것은 대단히 지금 현재 당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개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철수한다 그런 어떤 좀 정치적인 좀 이미지를 좀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대선 후보라든지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이런 어떤 철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중요한 혁신을 해야 되는 혁신위원장의 입장에서 또 다른 철수를 또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기 그걸 수락을 하면서 전당대회는 안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권영세, 권성동 의원도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다시 전당대회를 나가겠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부분 말이죠. 명확하게는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정도로 얘기한 네. 거지 안 나간다고 명확하게 선언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게 해석했던 약간의 그 비대위와 안철수 의원의 동상이몽의 커뮤니케이션의 에러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도와갔고 당 내에서의 약간의 그런 지지와 인지도가 올라가려는 타이밍에 혁신위원장을 받으면서 사실은 비판도 많았죠. 혁신위가 비대위가 사실 친윤 비대위인데 혁신위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정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더더욱이 혁신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달도 안 되는 짧은 거의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백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안을 만들어도 결국에는 혁신위의 안을 비대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안철수 의원도 아차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무리하게 혁신위를 받으면서 본인이 개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착각도 첫 번째가 잘못이었고 막상 받아보니 인적 쇄신이나 아니면 혁신위의 위원 선임도 나한테 정권이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현실을 보고서는 곧바로 돌아선 것도 문제이고 뭐 한반의 이야기로는 정말 전략적으로 혁신위를 걷어차면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나가는 명분을 만들려고 그렇게 기획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게까지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막 전략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혁신위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날아간 카드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비대위가 어떻게 전당대회로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가 예. 큰 문제인데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도 거리 못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의 대상이 되고 정말 내란 전당으로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지지부진하게 앞으로도 갈 거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뭐 소위 말하는 언더친윤 이런 분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든 혁신이든 국민의힘에서의 정말 혁신과 개혁 그리고 쇄신은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제 그 혁신위는 이미 날아간 카드고 전당대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좀 조기 전당대회? 그러니까 혁신위는 포기하고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서 하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미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이제 8월 19일인가 이제 날짜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 이제 당기지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 이제 분위기로 가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전당대회로 이제 가는데 굳이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자료화면에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 혁신위에 대한 관련된 관심의 좀 정도가 많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 본격적인 좀 전당대회의 어떤 분위기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에 나오는 어떤 그 주자들을 통해서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그런 어떤 말들이 굉장히 또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을 다시 한번 선출하면서 그건 그것대로 가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를 가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설사 그러니까, 선출하더라도 혁신위원회가 이제는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게 좀 주목도는 많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일단은 안철수 의원 이제 뭐 선언을 했으니까 나가는 거고 조경태 의원 출마 선언했고 양향자 전 의원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도 이제 출마를 한다고 했고 지금 관심이 누구냐면 이제 그 한동훈 전 의원 전 대표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김문수 전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갈 가능성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내가 싸우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이제 사회 포럼에서도 말씀도 하셨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김문수 후보, 김문수 장관이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추대위원회가 계속해서 좀 발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관련된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이제 주변에서는 만류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뭐 상황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하는데 아직까지 한동훈 대표 본인은 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네. 자료 화면에도 봤듯이 이제 오히려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이 전당대회에 이제 김문수, 한동훈 나가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당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혁신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좀 보이자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더 관심인 게 조경태 의원이 나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서 뭐 교감이 있어가지고 조영태 의원을 대리 뭐 출마시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동훈 카드는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 본인이 출마 선언을 결정하기에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매번 나올 수 있을 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놓친 적은 한 번도 없다. 위드훈이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지 또 팬덤들이 이렇게 조금 더 와글와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지금의 관망세로 한동훈 나와야 된다, 더 이상 대안카드 없다, 이런 분위기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동혁 의원도 나온다 그러고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마에 저울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박빙의 승부를 할 것이냐, 흥행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나물의 그 밥일 것이냐,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갖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임기 1년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그 당권 주자들의 계산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민주당 잠깐 보면은요, 민주당은 지금 정청래, 박찬대 의원 이제 당권 주자인데 호남 민심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싸우는 대표를,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은 섬김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는데. 두 분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경쟁이? 그래도 분열과 갈등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페어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청래 의원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어디를 가나 좀 들썩들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국방위 출석, 오랜만에 법사위원장 마무리하고 국방위로 왔더니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또 조명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인지도가 정청래 의원이 높은 것인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당대표가 오히려 더 잘 이게 티키타카와 이게 협업이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그런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반전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몇 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저렇게 항상 손을 꼭 잡고 다니는데 이런 그 이른바 아름다운 경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쇼윈도 부부죠. 이제 곧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항상 보면은 이제 겉으로는 아주 손잡고 다정한 척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내면적으로는 예를 들면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청래 의원을 돕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 지금 박찬대 의원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정청래가 불가촉 천민, 인도의 불가촉 천민을 빗대서 불가촉 정치인이냐, 뭐 이런 어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의원을 지금 밀고 있고,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한 개딸 그룹들이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통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당연히 돼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르단 말이죠. 특히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지난 이 시간에도 봤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우원식, 김민석 이런 어떤 내노라는 사람들도 다 그 콘서트에 온 걸 보면 김어준 씨의 어떤 영향력이 또 이번 이 당 대표 선거에서 과연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8월 2일 전당대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끝까지 한번 아름다운 경선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면서 7월 상순으로는 118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도심은 땡볕 아래 타는 듯이 달아올랐는데 그늘과 그 지면 온도가 무려 26도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한 햇빛에 달궈진 아스팔트가 흐릿하게 출렁이며 뜨거운 기운을 내뿜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방울이 맺히고 시원한 물을 마셔도 좀처럼 가시질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저는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덥네요. 동남아에서 느꼈던 그런 더위로 우리나라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YTN 취재진이 아스팔트 위에 올려놓은 프라이팬에선
햄이 2시간여 만에 노릇노릇 익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서울 기온은 37.8도까지 오르며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광진구와 동작구는 39.6도, 구로와 용산, 동대문, 강남구도 39도를 넘겼고 경기 광명 철산동과 파주 광탄면, 안성 양성면은 올해 처음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쪽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라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반면 동해안은 하루 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한풀 꺾이며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 지역은 산맥을 넘어 뜨거워진 바람까지 더해져 열기가 한층 심해진 겁니다. 광화문 광장의 표면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 땡볕 아래에서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그늘로만 이동해도 표면 온도는 33도 정도로 확연히 낮아집니다. 횡단보도 앞 아스팔트는 53.5도로 달아올랐지만 시원한 물이 흐르는 청계천 그늘 지표 온도는 27.6도로 30도 가까운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보니까 시원하고 다 담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문제는 이 같은 숨막히는 폭염이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란 점입니다. 9일 수요일 동해상의 고기압에 따라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운 공기가 불어드는 서쪽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덥겠고 한낮 땡볕에서는 10분만 서 있어도 탈진할 수 있는 만큼 물, 그늘, 휴식 3가지 기본 수칙을 지켜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것을 작업 뒷정리를 하던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미의 낮 기온은 37도를 넘었고 숨진 노동자의 체온도 40도 안팎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충남에서도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남 공주 의당면에서 논에서 일하던 90대 어르신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료진은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덮친 유럽 최악의 정전 사태가 있었죠. 정부와 에너지 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덮친 유럽 역사상 최악의 대정전 사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전력망 불안정이 겹치면서 발생한 대정전 사고는 최대 45억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른 폭염 속 전력 수요가 크게 오르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전력이 지난해보다 2주나 빨리 90기가와트를 초과했고 최대 전력 수요는 이미 93.4기가와트를 기록해 재작년 최대치에 근접했습니다. 여름철 역대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8월 97.1기가와트였는데 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 준비 상황 점검회를 열고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예비력 10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사고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설비가 불시에 고장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조치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전국 지역본부가 동시에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9월까지 비상근무 인력 2만 5천여 명을 투입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어느 때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서부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도심 도로 곳곳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울 고척 지하차도와 오목 지하차도, 신월여의 지하차도와 성산 지하차도, 증산 지하차도는 침수 우려에 따라서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가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이 외에도 올림픽대로 목동 나들목 부근과 같이 빗물이 차오른 주요 도로도 한때 차들이 서행하거나 우회 운전해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은동에서 정전이 발생했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오피스텔에 사는 73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전기줄끼리 합선이 생기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면서 우리나라는 3주라는 협상 시간을 벌었습니다. 당장 관세 25%가 매겨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상호관세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애초 90일 동안의 유예를 끝내고 9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매길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는 3주가량 협상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추가로 시간을 준 건 더 좋은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압박과 동시에 타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장 관세 폭탄은 피했지만 3주 동안 갈 길이 멉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참여 등 미국이 요구하는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을 얼마나 설득하느냐도 관건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관세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특히 한국은 반도체도 앞으로 지금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협상이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측면이.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항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간 제조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최종 합의에 품목관세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 국내 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부담이 더 커진 가운데 여 본부장은 본격적으로 협상을 가속화해 착륙 지점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가 우리 산업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여전히 부진한 반도체 사업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잠정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9%, 55.94%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1조 원 이상 낮았습니다. 2분기 들어 피해가 가시화한 미국발 관세나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 환율 하락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반도체 부문 실적이 저조한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과 재고 충당이 발생해 전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충당은 재고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인데 수천억 원 규모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개선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제품이 고객별로 평가와 출하가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비메모리 사업도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될 걸로 보인다면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모두 3분기가 이제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반등은 당연할 것 같고 여기에 AMD 향으로 HBM3 12단 제품이 3분기부터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3조 9천억 원대 자사주 추가 매입 방침을 공시하고 지난해 밝힌 10조 규모 자사주 분할 매입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10월까지 장내 매수해 2조 8천억 원어치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임직원 상여 용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210원에서 1,440원 사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처럼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030원보다 1.8%에서 4.1% 오른 수준으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 구간 안에서 최종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촉진 구간의 상한선 1,440원이 곧 하한선이라며 노동 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의 수준이 분노스럽고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종 마약을 액상 전자담배에 주입해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던 국제 마약 조직 일당이 중간 경유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강남 일대에서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이라고 이 마약을 소개하며 유통망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모습이 포착된 30대 남성.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된 국제 마약 조직 총책 싱가포르인 A씨입니다. A씨 등 일당 4명은 신종마약 애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한 뒤 매월 2만 개씩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거 과정에선 5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3억 원어치의 합성마약 카트리지 4,900여 개가 압수됐습니다. 지난 2023년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으로 알려진 애토미데이트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신 마취제입니다. 특히 불법으로 제조될 경우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책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싱가포르 유학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은밀히 유통망 구축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전자담배가 흔하게 이용되는 국내 여건에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들의 경유지인 말레이시아로 유원을 급파해 현지 수사당국에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종마약을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던 국제 마약 카르텔을 해외에서 선제적으로 무력화한 첫 사례라며 국제범죄 조기경보 활동을 빈틈없이 수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성장 호르몬 제제 등 전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도매상이 적발됐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을 투약하면 부작용 위험이 큰데요. 보디빌딩 선수들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의약품 도매상 창고에 약 상자가 가득합니다. 성장 호르몬 제제부터 중초신경 흥분제인 에페드린, 이뇨제 등입니다. 도매상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5년 가까이 전문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유통업체에 약을 넘겼습니다. 최종 소비자는 보디빌딩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른바 근육 키우기에 사용된 겁니다. 식약처는 해당 도매상이 전문의약품 17만 개, 54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약을 수출했다고 당국을 속인 뒤 빼돌린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약이죠? 몰라요. 그때 수출 요청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했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세요? 전문 의약품인데 뭐에 쓰는 약인지 모르고. 보디빌딩 선수들은 의사 처방도 없이 성장 호르몬 제제를 기본으로 전문의약품을 여러 조합으로 섞어가며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의는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종양이 빨리 커져요. 너무 과량 사용하게 되면 거인증 있죠? 말단비대증. 그게 생길 수 있죠. 식약처는 도매상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넘기고 범죄 수익 1억 8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의중앙선 수색역 근처 하행선에서 폭염으로 열차의 선로가 미세하게 휘며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40여 분 동안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고 초기 대응팀을 현장으로 보내 확인한 결과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속도를 낮춰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공사는 상행선으로 상하행선 모든 열차를 임시 운행하도록 조치해 지연된 열차는 없다며 저녁 7시 40분쯤 선로 복구를 완료하고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책임과 생명 윤리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우 이시영 씨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친부는 지난 3월 결혼 8년 만에 이혼한 전 남편입니다. 이시영 씨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며 이혼 소송으로 법적 관계가 정리될 때쯤 배아의 냉동 보관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배우자 동의 없이 이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제 손으로 폐기할 수는 없었다며 어떤 질책이나 조언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씨의 경우 전 남편이 시험관 시술에는 반대했더라도 아이에 대해선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에 따라서 상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동의서 내용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윤리법 위반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영 씨의 소속사는 둘째를 임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인 부분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는 특검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윤 전 대통령 사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조은석 특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과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관련자들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을 받아 조금씩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뒤바뀌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등 도망갈 염려가 크다는 점 역시 특검의 주요 공약 대상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필요성 자체도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속이 취소된 뒤 형사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특검 소환 요청에도 모두 응했던 만큼 신병 확보까지 나아갈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성실성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을 하실 겁니다. 이를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단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주도권은 물론 특검 수사 성패까지 갈릴 가능성이 커 법정에서도 한치 양보 없는 창과 방패에 치열한 수싸움이 예측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군사법원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됐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이상 사실을 둘러싼 증인신문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는 결단으로 지휘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며 정말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를 초기에 국회로 공지한 직후 국회 통제 상황을 전달받아 장소를 당사로 바꿨고 이후 국회 출입증이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기에 국회로 변경했지만 일부 의원이 국회 출입에 실패해 다시 당사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VIP 경로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인데 당시 회의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전망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오는 11일 오후 3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경로서를 불거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수사 방해,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의 이후로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루어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VIP의 경로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던 특검의 수사가 VIP 경로설을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VIP 경로설은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7월 31일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경로하며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김 전 사령관과 더불어 또 다른 핵심 의혹인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파악해야 할 내용이 더 남은 만큼 두 사람 모두 추가 소환할 방침입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 외압 관련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인데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 단장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만큼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요청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 2024년 8월 국방부가 경찰로 입첩된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숙명여대가 서울시 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대는 김 여사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지 못해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서울시 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원 양성위원회를 열어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3년여 만에 학위 취소가 결정된 이후 약 2주 만에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까지 이뤄진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숙명여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국민대 측은 김 여사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숙명여대는 국민대가 김 여사의 동의서나 현행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첨부해 다시 요청할 경우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전국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고자 없이 청문회를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최소 1명 이상은 낙마시키겠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는 다음 주 16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 이후 절치부심한 국민의힘은 국민검증단까지 새롭게 만들었는데 특히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만큼은 낙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자녀 미국 조기 유학 논란까지 불거진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수저 세습 논란부터 홍길동 분신술 비판까지 다른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은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진 보건복지부 정은경,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도 낙제점을 주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상 털기식 흠집내기는 없어야 한다며 야권의 공세에 미리 방어막을 치는 모습입니다. 후보자 흠집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다만 이진숙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청문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나고자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국정 철학, 정책과 비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민주당과 1명 이상을 낙마시켜 존재감을 내세우겠다는 국민의힘. 다음 주 청문 전국에서 여야는 양보 없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한 데 이어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유상범 국민검증단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특혜 갑질, 입시 취업비리, 학문적 부정행위, 이해 충돌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자는 공직 자격이 없는 걸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제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혹을 제보받아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를 견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추진에 감사하다며 정부 부처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방학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대책과 돌봄 사각지대 등을 서둘러 점검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기 초반 폭염과 호우 등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직사회 시스템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첫 30일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 총리는 10곱하기3 플랜이라고 이름 붙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취임 이후 첫 번째 10일은 대통령이 강조한 폭염과 호우 등 자연재난,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에 주력하고 세 번째 10일은 각 부처가 점검하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한 다양한 정책을 현실 정책으로 마감할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협, 전공의, 의대생 대표의 만찬 회동에 이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간 겁니다. 2차관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안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각 협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10년 전 군함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도 알리기로 약속했었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에서 다시 공론화하려 했는데 외교전에 밀리면서 최종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도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일본의 군함도 문제를 다시 한번 정식 의제로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10년 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 등을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그러나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데 일본이 반대하고 나섰고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표결에 붙인 끝에 일본 입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TF를 꾸려 표결 상황까지 고려하고 총력 대응했지만 일본의 물밑 작업에 밀린 겁니다. 외교전에서 패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의제 채택이 무산된 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비록 유네스코 의제 채택은 무산됐지만 일본과의 양자 논의 등을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에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을 덜어낸 일본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소극적으로 나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도광산 역시 세계유산 등재 후 태도를 바꾼 일본 때문에 지난해 추도식 직전에 우리 정부와 유족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올해도 일본이 약속한 추도식의 7, 8월 개최는 물 건너간 상황인데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일본에 맞서 외교 전략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인천의 맨홀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스 중독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하청의 하청, 이른바 3중 하청으로 안전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경방동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2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먼저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고 발주처와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실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 중독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에 맨홀 내부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맨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숨진 A씨는 하수 처리장에서 발견됐을 당시 산소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경찰은 하청의 하청, 이른바 3중 하청 구조에서
안전관리 감독이 부실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발주처 동의 없이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한 계약 조건에도 인천환경공단과 계약한 원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업체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오늘 아침 8시 33분쯤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 계류하고 있던 9.7톤급 어선 어창에서 선원 4명이 질식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119 구급대와 함께 응급조치한 뒤에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는 선원 모두 의식이 돌아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창을 청소하러 들어갔던 선원 4명이 미상의 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경남 창원 흉기 난동 사건으로 경찰에 출동했던 경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기 오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당일 경찰서로 복귀하는 순찰차 안에서 진압 과정에서 장전해뒀던 389경 권총의 방아쇠에 안전 고무를 끼우려다가 격발시키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약실에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 들어있어 A씨는 발목에만 일부 화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 요령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일까지 해지 위약금이 면제되는 SKT 가입자들을 잡기 위해 이동통신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까지 겹치면서 이번 달 통신 대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통신사 대리점 앞에 SKT 위약금 면제를 알리는 피켓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쓰던 기기 그대로 통신사를 바꾸면 현금 70만 원을 준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또 다른 통신사 역시 자극적인 문구로 SKT 탈출을 유도합니다. 온라인에는 통신사 변경 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70만 원 가까이 깎아준다는 가격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에선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25를 20만 원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출고가 135만 원 기준 100만 원 넘는 보조금이 붙은 셈입니다. 25는 얼마나 돼요? 10년 받아보니까 축구가 괜찮으니까 22만 원이거든요. 개인정보는 물론 자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SKT 가입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영업용 대본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발표한 뒤 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뺏고 뺏기는 가입자 쟁탈전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 부담을 덜게 된 SKT 가입자 2만 8천여 명이 4일 새 KT와 LG U+로 향했습니다. 반면 보상정책과 보조금 맞대응에 SKT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번 통신사 혈전이 펼쳐지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가 임박한 데다 오는 22일에는 10여 년간 보조금을 틀어막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사라집니다. 과도한 경쟁 조짐이 나타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를 소집해 허위 과장 광고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오랜 기간 순위 변동이 없던 이동통신 시장이 격변기를 맞으면서 가입자를 늘리려는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값이 10달 만에 상승하고 맥주 가격도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달 외식 소주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라 9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외식 맥주값도 0.5%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7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새 에이스 알렉 감보아가 KBO 리그 6월 월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감보아가 기자단 투표 35표 중 30표, 팬투표 10만 5천여 표, 총점 55.09점을 받아 월간 MVP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보아는 6월 한 달 동안 5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1.72로 월간 다승과 평균 자책점 모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수영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남자 계영 대표팀이 세계 신기록을 목표로 당차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19살 김영범 선수가 합류하며 대표팀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마련된 수영 국가대표팀의 미디어데이. 이번에 처음 계영 800m 대표팀에 합류한 19살 김영범이 던진 당찬 출사표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자영 100m는 결승 진출과 함께 메달 따는 것이 목표고 저희 계영 800m는 이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막내의 폭탄 선언에 대표팀 간판 황선우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세계 신기록이라는 기록은 사전에 협의가 됐나? 안 됐나? 일단 그래도 약간 꿈 같은 목표는 세계 신기록을 향해서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고. 키 195cm에 두 팔을 벌린 길이가 2m 16에 이르는 최장신 수영 선수 김영범의 합류는 계영 대표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난 국가대표 선발전 자유형 100m에서 황선우를 누르고 태극마크를 달더니 200m에서도 기록을 무섭게 줄여 1분 46초까지 마크했습니다. 계영 대표팀이 지난 황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세운 7분 01초 73의 아시아 신기록을 넘어 지난 2009년 로마에서 미국이 세운 6분 58초 55에도 도전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샘솟은 이유입니다. 충분히 저희도 세계 신기록이라는 기록에 대해서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진짜 어쩌면 진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대표팀은 김영범이 1번 영자로 나서 1분 45초대 성적만 내준다면 꿈의 6분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스타트를 끊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초대 중반까지만 들어가 준다 그러면 욕심을 조금 낸다 그러면 6분대에 진입하지 않을까. 김영범의 패기 넘치는 발언이 계영 대표팀의 세계 선수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남자 계영 대표팀의 800m 결승은 다음 달 1일 펼쳐집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서울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인 폭염에 프로야구장에는 휴식을 위한 클리닝 타임이 2분 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선두 한화는 기아를 꺾고 4연승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입니다. 5회를 마치면 잠깐의 휴식과 경기장 정비를 위해서 4분을 쉬었던 클리닝 타임. 5개 경기장 모두 2분 더 6분이 허용됐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KBO의 대비책이 발표됐는데 첫날부터 시행된 겁니다. 클리닝 타임은 최대 10분까지 가능하고 충분한 냉방기와 음료의 배치, 의료 지원과 안내 요원 증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한화는 무더위에 더 힘을 냈습니다. 초반부터 기아 마운드를 두들겨 선발 전원 안타와 득점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위즈덤의 말로 홈런 등으로 따라붙은 기아에 14대 8로 승리하고 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부상 치료를 마친 플로리얼이 귀국한 날 대체 선수인 리베라토는 2안타 1타점 3득점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며 팀 잔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Obviamente sí, claro que sí. Primero que todo es salud y luego traer un campeonato a esta ciudad. 두산은 8회 넉 점을 뽑아내 롯데에 8대5로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7회 말 실점으로 이어진 실책을 했던 박계범이 2타점 결승타를 쳐냈고 K부는 8회와 9회 연타석 홈런을 때렸습니다. NC도 7회 타순을 한 바퀴 돌며 5점을 뽑아내 삼성의 역전승을 거두고 7위 삼성을 한 경기 반차로 따라붙었고 SSG는 7대1로 이겨 5-1-3을 하는 KT를 3연패로 몰아넣었습니다.
LG는 키움을 4대3로 꺾고 단독 2위에 복귀하며 선두 한화의 승차를 3경기 반으로 유지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펄펄 끓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면서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내일도 더위가 무척 강하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7도, 광주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서울 낮 기온이 36도, 대전 35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역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더위의 기세가 조금 더 약해지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경기 서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